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알츠하이머병의 이제 스테이지별로, 단계별로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볼 거예요. 보게 될 텐데, 이게 이제 그 임상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10에서 20년 전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기억력 감퇴가 그 첫 번째 사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엔트라이널 콜텍스라든지 아니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히포캠퍼스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육안으로 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프레클리니컬 임상 전 상황 때문에 MCI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왔어요. 그 경도 인지장애라고 TV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아주 서로 적은 어떤 수의 어떤 신경심리 평가에서도 정상 수준의 어떤 경계선에 있다라면 의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추후에 관찰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그 말디에서 이제 모더레이터 한 상황을 얘기를 해요. 이제 그 브레인에 이제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뉴런이 스탑 워킹 하기 시작하고 이제 죽기 시작하기는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기억력 감퇴라든지 그다음에 혼란스러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 돈을 이제 계산하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죠? 판단력이 떨어진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기분 변화가 발생하고 불안이 증가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더레이트한 이제 시기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이제 심각한 기억력 저하가 오게 돼요. 위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다 가지면서 언어라든지 사람을 이렇게 알아보는 문제들. 자, 여기 그림에 보면 첫 번째 이렇게 전두엽 쪽으로 갔다가 이제 이게 후두나 두정엽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언어의 문제, 사고의 문제, 그 다음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굉장히 치매 환자 굉장히 가만히 안 계세요. 좀 가만히 계시면 그 간병인 분들이나 이런 분 좀 편할 텐데, 이게 몸이 나쁜 건 아니에요. 신체적으로 뭐 살이 빠져서 어떻게 굉장히 건강하세요. 힘으로 여러분들이 해보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 간병하는 것도. 그 다음에 반복적인 어떤 그런 그 리피티티브한 스테이트먼트 자세를 굉장히 자주 취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심각한 상황에 이제 들어가면은, 우리 그 뇌 안에서 심각한 어떤 슈링케이지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는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때 이제 살이 빠지거나 이때는 진짜 병세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요양병원 이제 가셔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인데, 치매로 이렇게 죽지는 않으세요.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는 거지, 치매가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콜텍스 수준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신경심리라는 과목을 배우면 알겠지만, 신경심리라는 과목에 늘 잘 나오는 그 케이스 중에 하나가 그 파이니스 게이지라는 그 케이스가 나와요. 그 사람이 철도에서 철도를 놓는 미국의 그 볼티모어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 쇠파이프가 이 턱을 이렇게 관통해가지고 머리를 뚫고 나갔는데 죽지 않았어요. 전두엽만 손상되기 때문에. 네. 전두엽만 손상되기. 콜텍스 수준의 손상이 와서 치명적이거나 이러지 않아요. 목숨에. 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제일 많이 오는 게 이것도, 폐렴. 폐렴 합병증이 와서 많이 이제 돌아가세요. 폐렴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어르신들한테 발생하는 것들은. 대부분의 그분들, 암 환자들도 보면은 암이 완전히 다 전이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폐렴이라든지 이런 합병증이 오셔서 그 순간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들이 더 많아요. 자, 그러면 이 메모리 임페어먼트, 메모리 로스가 왔다는데, 인지심리학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메모리 로스는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억의 종류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지심리학 이런 거 별로 안 듣고 싶어 하세요. 그냥 기억이 다 기억이지 뭔 기억이 이렇게 많은지, 이렇게 기억에 대해서 이제 제가 쭉 하는데, 워킹 메모리라는 게 있어요. 워킹 메모리라는 거는 여러분들 작업 기억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외우거나
전화번호를 지금 단기적으로 외웠다가 금방 까먹어 버리죠. 예,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인간이 이제 번호를 외울 수 있는 수준이 최대한 8자리까지예요. 그래서 우리 전화번호가 8자리로 되어 있어요. 7자리에서 8자리로. 예. 그런데 이제 외우지 말아야 될 번호들이 있죠. 남들이 언뜻 봐가지고 뭐죠? 계좌번호죠. 네, 그래서 계좌번호가 굉장히 긴 거예요. 네, 못 외우게 하려고. 과학이 다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 왜 전화번호를 쓸 때 둘, 셋 이렇게 쓰겠어요? 여러분들 인지심리학에서 배우셨죠? 청킹하게 하려고. 네, 그 계좌번호도 근데 청킹을 못하게 하려고 5자리, 2자리, 5자리 이렇게 적어놓으래요. 잘 못 그거 하려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절차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절차 기억. 여러분들이 지금도 쓰고 있어요. 글씨를 쓰거나 이랬을 때. 여러분들 뭐 글씨 처음부터 쓸 줄 알았어요? 배웠죠? 학습해서 배운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전거를 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절차 기억이에요. 그러나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탈 때마다 새록새록 그 추억을 떠올려야 돼요. 페달을 이렇게 밟으라고 했어. 이렇게 밟지 않으면 금방 엎어질 거야.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절차 기억이에요. 어떻게 쓰거나 이러는 것들. 근데 이제 절차 관련 표상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세그웨이를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세그웨이를 처음 봤어도 이게 타는 것이라는 걸 알아요. 이게 손잡이라는 걸 알고. 왜? 비싼 것들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프리시주얼 메모리로. 그래서 이걸 이렇게 탈 수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절차 기억에서 나오는 건데, 절차 기억의 표상 체계라고 얘기를 해요. 비싼 것들. 여러분들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새로운 차 이렇게 렌트해서 받아보면 다 보진 않아도 적어도 이쯤에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게 PRS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세 가지는 우리가 non-declarative memory라고 그래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에요. 이미 다 알고 있고 우리 몸에서 기억해서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이.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 세만틱 메모리, 그 의미 기억이라든지 에피소드 일화 기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회상해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예요? 모르시죠, 잘. 내가 너무나 어려운 지오그래피를 지금 하고 있어서 뉴욕의 야경이에요. 그냥 뉴욕 하면은 뉴욕을 여러분들 기억하는 거. 홍콩이라고 그러셨어요, 누가? 홍콩처럼 보여요. 하여튼 여러분들 홍콩이 됐던 미국이 됐건 이걸 보고 도시명을 이렇게 해서 딱 찍어내는 거는 세만틱 메모리예요. 의미 기억.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장소가 가지고 있는 그 다른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볼브되지 가미되지 않은 기억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9.11 테러라든지 이런 에피소드가 들어가서 그 에피소드에 관련된 기억을 하는 거는 일화 기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때 비행기 타고 있었어요. 대서양에서. 저희 비행기가 착륙하지 못하고 영국에서 한 시간 반인가 이렇게 돌았던 거 같아요. 저쪽에 비행기가 보여요. 이렇게 돌고 있어요. 계속. 아무 비행기도 착륙을 안 시켰어요. 그 런던 공항에.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다 돌고 있어요. 그런 광경을 제가 처음 봤던 이게 일화 기억이에요. 일화 기억. 예. 알츠하이머 병의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기억력 저하가 이 일화 기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했고 언제 했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이 일화 기억과 관련된 건데, 이런 일화 기억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알츠하이머 환자에 관련돼서 쓸 때 메모리라고 치면 잘 안 나와요. 에피소딕 메모리를 쳐야지 나와요. 에피소딕 메모리를. 네. 그래서 이 에피소딕 메모리가 이 알츠하이머에서도 가장 도미넌트하게 발생하는 메모리 로스다, 기억력 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환자가 평소에 자전거를 다 탔는데 치매 걸렸다고 자전거를 못 타지는 않아요. 절차 기억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또 잘 맞춰요. 물론 절차 기억보다는 아까 말한 의미 기억의 손상이 더 크긴 하지만 그래도 일화 기억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러면 저런 이제 주요 증상까지 우리가 다 봤는데 치료를 어떻게 하냐? 치료는 크게 없어요. 아립셉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진전을 막는 거를 써요. 진전을 막는데 이게
수능기가 낮아요. 이런 그 정신과 약물들은 이게 금방 우리 몸이 알아차려서 이 정신과 약물들이 굉장히 안 좋은 거는 그 내성이 굉장히 빨라요. 내성도 빠르고 이래서 바꿔야 돼요. 또 주기적으로. 그래서 그 치매 이렇게 주위 걸리신 분들, 저희 그 친척분이 아시는 분 치매에 걸리셨는데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의사가 약을 바꿨다고 비싼 걸로 돈을 벌어먹으려고. 그게 아니라 수능도가 끝나서 그래요. 수능도가. 그 약 먹으면 잠이 와요. 그러니까 약을 너무 먹었더니 사람이 취해서 잠을 잔다고 약을 또 안 먹이세요. 다들 의사예요. 대한민국 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시기 약을 드셔야 돼요. 약을 드셔야지. 그 약에 당연히 그런 사이드 에펙트가 있어요. 당연하죠. 이게 정신과 약물인데 전부 다 왜 그런 사이드 에펙트가 없겠어요?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이따가 나중에 왜 그렇게 잘 수능해서 약을 드셔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 수능에서 약을 먹는 것도 빨리 먹어야 돼요. 왜 빨리? 다이그노시스. 그러니까 이 알츠하이머는 트리트먼트보다도 진단을 지금은 빨리 하는 게 중요해요. 진단을 빨리 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 약이 진전 속도를 늦추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좀 더 멘탈리하게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내 뇌가 건강한 상태에서 더 오래 살게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관건이 그거예요. 완치가 아니에요. 관건이. 자, 그러면 안전할 수 있어요. 먼저 하면. 자, 내가 치매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러고 있다가 운전도 하고 다녔어요. 치매 환자 운전해야 될까요? 안 되겠죠. 네. 굉장히 이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안전. 첫 번째가. 그 다음에 가족의 스트레스가 있어요. 예전에 집에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할머니가 이제 치매, 그 증조 할머니가 치매 걸리시니까 되게 저는 좋았어요. 친척들이 안 와요. 저희 집이 장손 집이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친척들이, 저는 정말 너무 많은 친척들이 왔었는데 안 오시더라고. 아주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또 가족끼리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도 소풍 가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이제 저희들이. 근데 할머니가 그날따라 이렇게 칭얼대시는 거예요. 그 치매 환자이신데. 근데 이제 가족들이 이제 그때 화가 난 거야. 좀 가만히 계시지, 이런 날. 근데 어떤 그런 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따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줄 텐데, 가족 그런 분들의 어떤 스테이지를,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한번 수업을 듣는다거나 이런 설명을 들으면 그나마 좀 나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의미가 없다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욕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간호사들이 욕을 정말 많이 들어요. 그 병원에 있으면 하면 X라고 불러요. 그 치매 환자들이.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오래 들어도 괜찮은 거는 그냥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래도 화가 나요.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니까 그러는데 가족들도 그렇게 같이 살면서 그런 어떤 치료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환자를 잘 관리할 수 있어요. 치매 환자 관리 잘 못해요. 이렇게 하면 혼자 놔둔다거나 이러시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치매 환자는 그냥 굉장히 힘이 세고 이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7, 8세 아이가 집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 안 계시면 이 집은 내 것이잖아요. 그런 적 없어요? 저 뽑기에 먹고 막 이랬어요. 국자 태우고. 불 낼 수 있잖아요. 뽑기 집에서 안 해봤어요? 베이킹소다 이런 거 사다가 네, 설탕 녹여가지고 네, 저 그런 거 되게 많이 해봤어요. 뭐 이렇게 구워서 먹고 이런 불 같은 거 엄마들이 집에서 못하게 하는 거 그때 다 하잖아요. 근데 치매 환자들이 그런 거 이렇게 혼자 놔두고 이러면 밖에 또 나가거나 이러면 찾아올 수도 없고 이러시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굉장히 프리벤션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치료에 뭐도 있을까? 치료에 내가 미리 알고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치료를 해볼 수가 있어요. 또 그런 면에서 치료 방법은 없지만 빨리 초기에 이렇게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이 제일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산 관련된 거예요. 재산. 여기 모든 초점이 가 있어요. 이제 정말 제가 재밌었던 거, 저희 집은 뭐 그렇게 막대한 재산이 없어요. 저희가 자식들이 저희 누나까지 다, 저희 형까지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집안의 모든 기둥뿌리를 뽑아 먹었기 때문에 이미
별로 이렇게 싸울 일이 없어요, 저희 집은.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양도해야 되는 그 부분에서 중요해요. 언제까지 의식이 있어서 이분들이 그런 것들을 본인의 의도대로 정리를 할 수 있고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면 굉장히 초기에 그런 것들을 잡고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치료 관리, 조기 발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조기 발견을 얘기해야 된다 그랬고 치매 발견 2년 정도 지연시킬 경우에 유병률이 80% 정도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증도도 감소하고 초기에 발견해서 초기에 치료를 했을 때 그래서 초기 때부터 약물 치료를 하면 5년 후에 그 요양소를 들어갈 확률이 55%로 감소했다는 큰 연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초기, 그리고 이 약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초기에 수능도가 좋아요. 약발이. 진전되고 나서보다는 초기에 수능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기에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치료를 받은 환자하고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의 요양소에 들어가는 어떤 수준을 비교한 건데 굉장히 나중에 자생하는 그런 게 다르죠. 훅 떨어져요. 필요성이. 이게 굉장히 많이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초기에 치료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뉴로사이콜로지컬 테스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거 이렇게 홍보하려고 온 것 같아요. 네. 신경심리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가장 이제 많이 쓰는 게 MMSE예요. MMSE. 이거 굉장히 간단하게 써요. 보건소 가면 다 이거 해요. 보건소 가면. 아주 그냥 디폴트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삼성 디멘시아 퀘스처네어라는 거는 없어졌어요. 지금은 서울 신경심리 평가로 바뀌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KDRS라는 거래요. KDRS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세라드라는 거래요. 서울대학병원에 가면 이걸 써요. 이게 알츠하이머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한 그 알츠하이머 진단 툴이에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 그림을 보고 그리는 건데 저희가 시간이 되면은 제가 이걸 한번 그리게 해볼까라고 했는데 우리가 서로 민망해질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시간 서로 민망해질 것 같으니까 하지 않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그리는 방법도 있는데 그 중간에 본인의 디클라인하는 혼자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잠을 못 자시는 분도 계세요. 걱정이 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지 않도록 할게요. 아름답게 끝내는 걸로. 시계 그리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중간에 스테이지별로 다르게 나오더라. 얘기해서 이 검사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ADL이라든지 CRS 이런 것들, CDR이라는 것을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기준선에서 우리가 의사들이 보고 이분이 어느 정도 스테이지에 있구나, 이분이 뭘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쓰는 서울 신경심리 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리평가에서 풀배터리를 배웠죠. 배터리의 집합체예요. 안에. 그러니까 하나의 검사가 아니라 여러 검사가 들어가 있어요. 신경심리 검사라는 거 기억도 검사해야 되고 주의도 검사해야 되고 언어도 검사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집행기능도 검사를 해야 돼요. 진압력도 검사를 해야 되고 이 안에 컴플리트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쓰는 곳들이 있어요. 삼성병원은 아마 이거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삼성병원은 이걸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이제 구성에 보면은 주의, 언어, 그 다음에 시지각 능력, 이거 원전한지, 그 다음에 기억, 그 다음에 전두엽 영역과 관련돼 가지고 집행 기능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표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ADL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대표 선후보연을 가릴 수 있는지, 혼자 옷을 입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CDR이라든지 ADR 지표를 보고 저 사람이 혼자 수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수준이다라는 것들을 가늠하는 그냥 인덱스예요. 전 세계 공통으로 쓰여요. 이 인덱스는. 그래서 내 환자, CDL 수준 몇 환자를 갖다가 썼다. 1이나 뭐 0은 정상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이 검사 안에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봤던 뭐가 있어요? 시계 그리기 검사. 시계 그리기 검사도 있고 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버벌 러닝 테스트라 그래서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제가 단어를 갖다가 한 15개 정도 불러주고 바로 기억하기예요. 몇 개나 기억할 수 있는지. 그걸 5회 실행한 다음에 5회 실행해요. 5번. 반복 학습을 5번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반복 학습 끝나고 중간에 다른 검사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20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물어봐요. 예, 다시 물어보는 건데 그때 몇 개나 기억했을까 하는 건데 보통 정상인들 보면 그때 더 기억을 더 잘해요. 왜 그럴까요? 정리가 뇌가 학습을 할 때는 막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걸 갖다가 코디네이션을 해요, 한번. 그래서 보통 지연 점수가 높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일반적인 회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심리학에서는 그걸 갖다 리트리버를 한다라고 얘기해서 회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회상에서 그 회상이라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기억하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올드 앤 뉴를 하게 하는 게 있어요. 있었냐 없었냐 단어를 더 많이 불러주고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레커그니션 한다라고 해서 제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나중에 들어가게 돼요. 학습이 들어가고 회상이 들어가서 나중에 제인까지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검사가 풀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저희가 기억을 할 때 스트라테지를 쓰겠죠. 전략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런 전략을 쓰게끔 하는 것도 또 있어요. 이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SNSB의 구성은 이렇다. 근데 SNSB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전반적으로 큰 신경심리 평가를 하는 거예요. 다 치매를 포함해서 다. 그래서 뇌손상한 환자한테도 쓰게 돼요. 이거를. 근데 이게 아주 치매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포커스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수화된 점수가 안 나와요. 파이널로. 근데 최근에 이제 2가 나오면서 여기서 걸러낸 거예요. 필터링 해가지고 치매 환자한테 그 필요한 검사만 해서 그걸 지수화시켜서 이 SNSB-D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점수를 환산해가지고 나중에 지표로 써요.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 검사를 한 8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한 번씩 검사를 해요. 치매 환자들은. 그래서 스테이지가 바뀌어가고 있는지, 약의 수능도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라드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 이제 미국 컨소시엄에서 나온 거예요. 세라드. 그래서 세라드 K가 있는데, 세라드 K는 임상심리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라드 K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지키지 않아요. 지방에 근데 사회복지사가 할 때도 있고 간호사가 할 때도 있고 이래요. 그 세라드 K는 이제 미국의 이제 그 알츠하이머 컨소시엄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알츠하이머 환자를 진단하기 위해서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이것도 풀 배터리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근데 이제 맞춰져 있는데 A형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더 이제 많이 개발돼 가지고 A형과 B형이 나눠져 있어요. A형은 예전의 거 그대로 이렇게 돼 있으면서 알츠하이머 진단을 위한 거고 B형은 혈관성 치매나든지 그 외 다른 치매들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 안에 운동 기능을 측정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운동 기능을 측정하는 능력들이 여기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알츠하이머 유형 이거 해서 이렇게 기억, 사고, 학습 능력, 판단력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측정할 수 있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라드 K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임상평가집이 있고 신경심리평가집이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돼요. 임상평가집이라는 거는 반구조화된 면담지예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환자들한테 반드시 물어봐야 되고 체크해야 되는 상황들에서 나와 있는데 원래는 의사가 하게 돼 있어요. 그 컨소시엄에서 이 어드바이스로 줄 때는. 근데 임상에 있는 간호사라든지 그 의사가 허락을 한 경우에 다른 치매 전문가가 할 수 있어요. 요 관련돼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보는 거는 이 신경심리 평가집일 거예요. 이 안에 아까 그 SNSB처럼 쭉 안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치매 이제 검사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그 두 개가 굉장히 풀 배터리로 도미넌트하게 쓰는 거예요. 가장 미니멀하게 이제 작게 쓰는 거는 아까 MMSE 이런 거 써가지고 보통 병원에서 컷업 점수 이상 되면 큰 병원에 가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점수가 어느 정도 되면.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을 제가 여기 한번 쭉 모아봤어요. 어떤 것들을 쓰고 있는지. 그래서 굉장히 많죠.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여하튼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저 세라드 K하고 SNSB를 되게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 최진영 선생님이 이렇게 다시 놈을 잡은 DRS도 많이 써요. 왜 이 DRS를 쓰냐면 이건 디멘시아 레이팅 스케일인데 저 풀 배터리를 다 하는데 2시간 정도 걸려요.
1시간에서 빨리 하면 1시간 아니면 2시간. 그리고 여러분들 환자들은 여러분들이 그 심리평가하는 거하고 되게 달라요. 정서평가하는 거하고. 굉장히 피로도를 빨리 느끼고 그리고 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재활 훈련도 받고 오시고 뭐 하고 오면 너무너무 힘들어 하세요. 검사 이 로딩이 너무 커서 힘들어 하셔서 검사하는데 1시간씩 소요해서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데 이 디멘티아 레이팅 스케일은 굉장히 빨리 이렇게 스킵해서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상 이상의 수준에서 중요한 어떤 그런 그 민감도를 보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진단을 위해서 기저선 밑으로 내려갔는지 안 볼 건지만 볼 건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프로세스를 빨리 하게 해가지고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 안에 끝내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구성 자체도 다 알차게 가지고 있고 굉장히 괜찮은 검사 중에 하나예요. 잘 사용할. 그 검사하는 방법이 쉬워요. 많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검사까지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치매 이렇게 하면 이때까지는 이제 치매를 환자 입장에서 진단하고 이런 것들을 보셨잖아요. 근데 치매가 굉장히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는 간병 때문에 그래요. 그 병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치매 이렇게 우리가 가족 중에 암이 걸렸다 그러면 너무 슬프고 그렇잖아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랑 치매가 걸려도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양상이에요. 하나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곧 이렇게 떠나거나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쪽은 그것보다는 앞으로 이 일과 또 이분이 또 의식이 없어졌을 때, 나를 못 알아봤을 때 정서적인 면과 또 내가 현실적인 면을 같이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는데, 간병을 하기가 정말 제가 아는 선생님 같이 계셨던 분들이 하는 얘기는 가족들이 다 그래요. 자기가 뭐 이렇게 다른 분들 이렇게 간병도 해봤지만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어렵다고. 예. 쉽지 않아요. 집에, 또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집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 집에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이제 치매 증상을 보이니까, 집에 이렇게 모시고 와서 모셔야겠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세요. 괜히 어르신 데리고 와가지고 바보 만들지 말고 요양원에 이렇게 하면 거기 같이 어울리시는 분들이 많고 정서적으로 그게 훨씬 더 윤택할 수도 있어요. 물론 돈이 들지만. 근데 이제 물론 그런 좋은 시설에 가셔야겠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 굉장히 그거에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 요양시설을 항상 도끼 눈으로 쳐다보면서 몸을 이렇게 검사하시고 이러세요. 할머니가 혹시 맞으셨나, 이렇게 어뷰즈를 당했나, 막 이럴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직 요양시설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정착화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경제적인 목적에 의해서 먼저 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근데 하여튼 서양 연구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분들끼리 있으신 게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서양의 요양병원에 가면 약간 이분들이 거동을 못하거나 이러시지 않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굉장히 시비어한 환자들을 케어를 하세요, 거기서. 그분들의 어떤 것들을 돌아가게 하시면서 이렇게 있으셔서, 조금 이렇게 그런 부분에 많이 이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선진국 케이스를 보면은. 근데 이제 간병이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쳤고 24시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부양자들의 신체 건강 악화와 긴장감, 불안, 분노, 상실감, 불쾌감, 원망감 이런 것들이 정말 많게 되고, 실제 그래서 치매 연구를 이렇게 잘 찾아보면 가족의 어떤 부양과 관련된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부정적인 사회 인식도 되게 커요. 그래서 치매라는 말을 일본이라든지 저쪽 대만이나 이런 데서는 안 써요. 인지증이라는 말을 쓴다든지 이렇게 바꿔서 써요. 뭐 도찐 개찐이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비슷비슷하다 그러는데 홍콩에서 쓰는 말이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게 좀 괜찮은 말이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말로 이렇게 치매라는 말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어도 있어요. 세니얼하다는 얘기는 노망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들 지금 잘 안 쓰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알츠하이머병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런 것들도 더 유도하려고.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니까 손혜진이 나와서 연기도 하고 수혜가 연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잖아. 안 그랬으면 하겠어요? 하잖아. 예. 근데 이제 부양자를 한번 볼게요. 부양자.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거는 배우자예요, 배우자.
그 다음에 이제 며느리 나왔잖아요. 이건 좀 잘못된 연구예요. 이거는 조금 잘못됐고 최근 연구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 2011년 이 어디서 하는지 좀 봐야 되는데 며느리는 요즘 거의 없어요. 며느리는 3번 정도로 떨어졌어요. 가장 재밌는 거는 여기서 보자면 며느리 뭐 이런 거 다 의외하지 1, 2등 해요. 뭐 딸 이 셋 중에서 배우자가 일단 1등이고 그 외국 사회에서는 며느리가 한 3위 정도 돼요.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되게 그러니까 나는 왜 굳이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해외 조사는 배우자 딸이 높고 며느리가 남다. 그러나 해외 연구와 여기 연구가 공통적으로 똑같은 거는 아들이 존재하지 않고 기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해외 연구에 되게 좋게 써진 말 제가 단 한 번 이렇게 봤어요. 그들은 행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예? 며느리를 데리려고 아들을 낳는데요. 예. 며느리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적절한 발언 하셔야죠. 지금 여기서 그렇게 부적절한 본인이 아들이 없어요. 그 며느리 데려와서 절대 저 진단할 때도 그 며느님이 같이 동행한 거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딸 아니면 배우자랑 갔죠. 제일 많이 배우자랑 오고 한국도 보면은 따님이 제일 많이 오고 그렇지 않았을 때 지금 가장 증가되고 있는 거는 뭐냐면 혼자 사는 자식. 남녀를 떠나서 혼자 사는 자식이 보통 보면 이 케어를 하는 것 같아요. 혼자 사는 자식이. 제가 아는 교수님도 나이가 50이신데 그 부양하고 계세요. 예, 나 혼자 사시거든요. 남자신데. 여러 가지 불쌍해. 예? 여러 가지 불쌍해. 그러니까 왜 혼자 사는 데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지 본인이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드나 봐요. 혼자 사니까 그렇게 드는 생각이 있나 봐요. 근데 최근 들어 정말 그래요. 혼자 사는 황석정인가? 네. 거기도 제가 어제 저 TV 되게 잘 봐요. 어제 보니까 그 부모님 모시게 돼서 그렇게 됐다라고 어머님을 모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여기 이제 이게 외국 연구인데 첫 번째가 배우자가 나오고 두 번째 딸이 나오죠. 좀 그랜드 칠드런까지 나왔어요. 손자까지. 아들 여기 기타 바로 앞에 있죠. 네. 여기 보면은 파이낸셜, 리걸, 비즈니스 어스펙트. 네. 굉장히 이런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공헌을 근데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 저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행정적인 면에서. 자, 이 케어하는 거가 어려워요. 이모셔널한 부분도 있고, 정서적인 부분들을 건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 거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그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이런 문제들도 있고, 이 두 가지 스트레스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간병인들이. 정서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동시에 경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아이 키울 때도 신체적으로 힘들죠. 근데 아이는 작잖아요. 그나마. 어르신들 되게 크세요. 먹는 약도 많으시고 이렇게 애들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저희 예전에 방법을 저희가 터득해 내셨어요.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특히나 치매 오셨는데 무릎까지 이제 문제가 생기셔서 어르신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개발했던 게 이렇게 목을 잡고 일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 병원에 가면 가르쳐 줘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그런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 치매 가족들이. 그런 거 하는 것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좀 필요한 것들은 요구되는 것들은 이분들이 정서적 교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전에는 집에 가둬놨잖아요. 치매 환자들 집 밖에 못 나오게. 뭐 치매 환자만 그렇나요? 나이 들면 집 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 남을 도와주는 것이고 질병 없이 있다가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것이고 가족들에게 피해를 안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치매 환자 어르신들도 그리고 국내 어떤 치매 센터들에서 이렇게 부양할 수 있게 유치원 오듯이 요새 요양병원 그런 것들 되게 많아요. 특히 더 건강해지세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교수님이 아침에 요양병원을 모셔다 드리면 저녁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픽업하고 다시 오시는 건데 혼자 계실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셨대요. 정서적으로. 예. 그리고 활달해지시고 이러니까 그쪽에 가서 그런 어르신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야기할 것도 있고 정서적인 교감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했을 때 약물 수능도나 이런 것도 높아진다는 연구들도 있어요. 여하튼 카롤린스카 대학병원에 이렇게 치매센터에 보셨는데 굉장히 이제 치매 이런 치료라든지 의학적 치료에 이제 선봉에 서 있는데 여기 미국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여기는 초선진국을 본 거예요. 지금은 이런 시스템 자체는 저희 나라가 이 정도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번 거에 한 40%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스웨덴은 번 거에 40% 내요. 이러니까 이런 게 가능하고 국내에도 처음으로 국내에 중앙치매센터가 생겼어요. 서울 분당 서울대학병원에. 그래서 이게 이제 지역 단위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아마 그런 곳에 여러분들의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저번에 저희 발달심리학회에서랑 그다음에 건강심리학회에서 제가 이 관련돼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서울 중앙치매센터 국내 중앙치매센터장님이 오셔서 하는데 심리학자들이 안 온대요. 이렇게 공고를 내도 와서 좀 이렇게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잘 안 온다. 그런 영역들이 심리학자가 가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건강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거 배워보면 이 굉장히 큰 만성질환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이게 굉장히 건강심리학자라든지 임상심리학자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들은 이미 치매 전문가가 되려고 이런 부분에 뛰어들어서 본인들의 일할 수 있는 분야들을 확장시키고 있어요. 심리학자들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저기 카롤린스카 여기 치매센터에도 한 7, 8명 정도 있어요. 심리학자들 박사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곳들이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많다는 거. 오늘 굉장히 수업이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평소랑 좀 다른 내용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런 부분도 제 심리학자예요. 예, 심리학에서 하는 부분이라는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럼 좀 잘 이해하시는 시간이 됐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됐었으면. 이상으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